특히 리스크님은 기업 분석할 때,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기업 분석하는 단계만 하더라도 뭐 50시간, 60시간 이렇게 네. 막 분석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특히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뭐 물론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기업 분석을 입체적으로 하십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회사가 자기가 막 좋다고 떠드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금 조달이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IR 잘 안 하던 회사가 갑자기 막 IR 네. 하러 여의도 뭐 NDR 하러 돌아다니고 네, 막 할 네. 때 네. 실제로 거의 뭐 성장을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 필요하니까. 예. 네, 그게 또 우리 주식 시장에 유통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잘 돼야 되죠. 음. 그래야지 기업들이 좋은 기회에 나왔을 때 자금 조달해서 그 성장에 발맞춰서 성장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필요할 때 나와서 했던 얘기들의 강도들은 조금은 다를 수 있잖아요. 걸러들어야 되죠. 약간 과장을 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인문학적 필터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쵸, 그들은 지금 돈 필요하구나. 필요하니까 좀 세게 얘기했겠구나. 그래서 장기적, 단기적인 성과들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요. 저는 그것도 좋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요새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들이 변해갈 때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이 그 기술들은 과거의 기술일 수도 있고 또 첨단 미래의 기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해서 저 원전 몇 개 사놓고 있는데요. 기자재. 네, 우리나라는 뭐 기자재 회사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 몇 개 구성해 놓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전력 수급 계획이나 네. 전력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없이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정권이 바뀌니까 유럽도 그러니까 뭐 바뀌고 있죠. 전기요금 맘대로 올리기가 쉽지가 네. 않죠. 네. 전기요금 올리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그래서 유럽도 탈원전했다가 지금 원전을 새로 짓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미리 알았으면 쌀 때 좀 포지션이 해놓으면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변화에 되게 예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재투자율, 현금 흐름, 뭐 현재 가치 할인법뿐만 아니라 변화에 굉장히 예민해진 투자자가 돼야 된다. 그게 매출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의 변화, 그렇죠. 기술의 변화. 그래서 예측 투자.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 얼마나 무엇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네. 그 반영되어 있는 게 또 얼마나 어떻게 변할 거냐를 네. 예측해야 되는. 네. 사실 그게 또 핵심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투자법은 사람들의 기대가 하나도 없을 때 사는데 분명히 그 기대감은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게 6개월이지 1년이지 2년인지 저는 모를 뿐이지. 그때 사놓으면 하방 리스크는 별로 없고 상방 이익은 열리는 구조라서 그런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크게 잃지 않고 네, 네. 맞히면 대박 나는. 네, 네. 근데 결국은 이런 예측을 잘하고 네. 예측 투자를 해서 이제 기다립니다.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로서의 의사 결정이잖아요. 네. 행동. 네, 네. 그럼 이제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지속 네. 보유하거나인데 네. 이 책의 세 번째 3단계가 바로 그겁니다. 매수, 매도, 보유. 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네네네. 밸류에이션 예술이기 때문에 이게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정말 산술적으로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산술적으로 하는 거지. 남들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줄지 또 성장률을 얼마로 줄지를 다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학은요. 공감을 안 얻어도 돼요. 나 그렇죠. 혼자 하면 돼요. 그렇죠. 실험실에서 100번 반복하면 100번 똑같은 결과 나오죠. 네. 그래서 자기 혼자 옳다고 주장하면 자기가 옳아요. 네네네. 예술은 대중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함의적으로 썼던 예술이라는 것들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키워드는 예술이구나.
결국은 미래의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변화에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는구나.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비싼 거 말고는 어느 정도 어바웃하게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분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액티브 투자보다 패시브 투자가 성과를 잘 못 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써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예. 그게 어려우니. 네. 그러니까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 말고 퍼 15가 비싸고 퍼 12가 비싸고 퍼 8이 비싸고 이런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의 변화율이 큰 것들을 고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아까 리스크님과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맞히면 대박, 틀려도 조금만 잃을 수 있는 네. 그 사야 할 때 기준, 매수 결정의 첫 번째 요인으로 주가가 예상 가치에 비해 할인된 비율, 즉 안전 마진이 있을 때, 네. 안전 마진이 클 때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 기대치를 바꿀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금 싸. 안전 마진도 있어. 근데 시장 기대치 바꿔서 주가 올라간다 10년 뒤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투자하기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산업마다 시장 기대치도 다 달라요. 산업마다 어떤 사이클 구조라든지 네. 시간. 제가 저번에도 반도체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뭐 1년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18개월, 24개월 정도 땡겨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많잖아요. 1년에서 18개월로 땡겨졌다고요? 어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시간이 주가의 저점과 업황의 저점이 예. 선행하지 않습니까? 주식은 항상 선행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반도체의 저점 형성이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업황보다 1년 정도 앞서갔었는데 이제 1년 반을 앞서간다. 네. 그렇게 바뀌는 게 반도체고 하지만 다른 것들은 또 그렇게까지 반영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라던가 뭐 다른 사이클링 산업들은 그렇게 반영을 안 해주니까 산업마다도 턴하는 시점도 다르는 거죠. 그래서 산업 공부를 좀 해놓고 그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에 좀 보는 게 이게 변화의 시점에서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탑다운 투자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뭐 조선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중국과 어떤 고객사 관점이었다가 이제 경쟁사 관점이 되면서 사이클의 틀이 완전히 또 막 바뀌어버리기도 하고. 네. 최근 들어서 또 재밌는 거는 철강이 최근에 반등했거든요. 네. 철강이 반등했던 게 반도체 반등하고 좀 비슷해요. 수요가 늘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중국 쪽의 공급 과잉 때문에 공급 과잉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철강은 중국 생산량이 워낙 많으니까요. 조각량이 많으니까. 그 뉴스 때문에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사이클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책에서도 나오는데 항상 매몰 비용, 심리적 회계를 주의하라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싸게 산 거는 좋은데 저기서 막 다른 종목도 막 날아가고 있고 한데 내 거는 계속 싼 주식이야. 앞으로도 계속 싸. 이러면 안 되니까. 네. 거기서 또 한 번 더 힘든 거죠. 주식 투자가. 맞습니다. 반대로 팔아야 할 때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팔아야 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더 나은 대안을 찾았을 때.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한 50% 100% 업사이드가 보이는데 어떤 회사는 정말 너무 바닥권이고 막 두세 배 이상 나올 것 같아라고 한다면 교체를 일부 해야겠죠. 사실 그게 사업가와 달리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손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 기대치가 미흡할 때. 약간 어닝 쇼크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그 어닝 쇼크가 일회성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분기는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예상보다. 근데 수주 잔고가 너무 많아. 그럼 뭐 일단 주가가 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대치에 미흡한다는 것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내용을 봐야죠. 내용. 네. 그 기대치가 연속적일 것 같고 점점 더 악화될 것 같으면 팔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상 가치에 도달을 했는데 네. 최근 추정치가 주가보다 낮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더 먼저 가 있고 네, 맞아요. 그래도 예상치가 더 나아져 보이는데 주가는 더 오버슈팅돼 있고 이럴 네. 때는 또 팔아야 될 때이고 네, 네, 네. 물론 그걸 이제 정밀하게 하는 게 또 어렵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저자들이 특히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이거 중요하죠. 네. 특히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뭐 2024년 5월 17일에 금요일 저녁에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투세 네. 한번 뭐 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당장 2025년에 예정대로라면 시행될 예정이고 네. 연말까지 국회에서 어찌 될지는 모르는데 이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본이득이 줄어드는 거니 네.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되게 심각한 표정이죠. 네. 지수로 보면 예. 유리하지 않고 지수가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은 투자자들 상당수가 과거에 거두었던 수익보다 못할 확률이 높죠. 그게 예상되니까 국내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연일 올해 한국 시장에서 개인들이 판 규모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역대 최고로 나오고 있고 미국 주식들을 취득하는 걸 기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주로 넘어가는 거죠, 계속. 네네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대만도 뭐 몇 년 동안 지금 2.5배가 올랐다고 하고 8년 동안 지수가요. 네. 한국은 8년 동안 20%, 30% 코스피 기준으로. 그 얼마 전에 그때 그 밸류 프로그램 토론회였나? 그때 최상목 부총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과장 시절에 네. 2,000포인트였는데 네, 지금 네. 부총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뭐 2,500, 600이다. 네. 죄송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네. 한국 지수는 못하죠. 인플레이션 대비 완전 역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하고 또 그 해외 증시랑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비교해봐도 그렇고요. 기회 비용으로 우린 네. 너무 손해.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투자자들은 유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들이 나올 거고 수익 기회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불리한 환경들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선생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개인적인 질문이었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리스크님은 중소형주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면 또 이게 가을이나 연말로 갈수록 투자 심리가 또 이제 되게 불확실해지니까 막 네. 흔들릴 거고.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외 주식을 더 늘리실 계획이세요? 저는 해외 주식 비중이 지금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없으시네요. 네네. 2%밖에 없어서 사실 금투세가 되면 저도 한 20%까지는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국내 주식을 그만큼 또 줄인다는 네네. 얘기니까. 줄일 생각 갖고 있고 아쉽게도 금투세는 중소형주에 타격이 많을 거예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뭐. 네.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큰 기관들이 별로 없고 개인 수급 위주잖아요. 또 이제 금투세는 외인 기관에게는 없는데 네. 개인들에게 매겨지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작은 회사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울 거고 그들이 작았지만 나중에 커질 기회조차도 박탈당할까 봐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나마 주식 투자를 오래 해서 괜찮은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죠. 네. 무슨 리스크님이 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금투세 보면 리스크님이 도입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눈물 날 것 같지. 이제 과실을 좀 얻었다면 새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금투세를 도입해도 되는데요. 금투세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졌느냐가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제 말이.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코스피 PER이 맨날 막 25배 막 나스닥처럼 받고 네. PBR 막 3배 받고 그리고 공정한 시장이고 뭐 사고 치는 네. 놈들 없고 하면 뭐 네. 당연히 이제 클린한 시장이고 의리의리한 우리가 경기장에 호텔에 숙박하는 이런 느낌이니까 네. 세금을 내야죠. 근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시장이 그러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맞물려서 아쉬운데요. 저는 뭐 지금 정치권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이 많으셔서
금투세 유예를 하지 않으실까? 지금 발생되는 데이터들만 보셔도 그렇게 합리적 판단은 유예하는 게 맞지 않나? 혹은 좀 그 금융 환경 자체를 선진국화 해놓고, 그러니까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뭐 밸류 프로그램 거기에 또 제대로 돌아간 상속세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가산세까지 내서 60%. 네, 상속세를 매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거두는 세금 자체도 많지 않은데. 근데 이게 참 금투세 시행 여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시장에는 일단은 네. 불확실성 요인,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요인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것도 참 암담하긴 합니다. 뭐 개인들이 지금처럼 주식을 팔고 욕하고 떠나면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분들한테는 표를 잃는 행위라는 걸 아실 테니까 오히려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 시장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KB 자산인가요? 네. 중소형주 포트 줄이고 있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뉴스 나왔더라고요. 네. 쓰라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소형주 정말 맥 못 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네. 그런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증시에 올라와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라는 네. 뜻이니까요. 네. 또 속상한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매수해야 될 때, 뭐 매도해야 될 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계속 보유해야 하는 구간 네. 또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버티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음, 리스크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몇 년씩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매몰 비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업들이 포텐셜이 높아지고 있는데 예. 주가들이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주가가 평탄하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포텐셜과 상관없이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막 이걸 반복하잖아요. 어떤 이슈에 의해서 오히려 단기적인 뭐 시각이 이동평균선 11선, 21선도 깨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면 이제 그게 작전주일 가능성이 높았죠. 네. 그래서 저는 어.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포텐셜과 상관없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제가 투자하는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템베거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내가 투자하고 나서 10배의 주가가 오른 기업들을 제가 분석해 보면 네. 그런 과도한 그러니까 변동성 있는 구간을 못 견디고 팔았던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0배 가고 이런 주식을 저는 그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매수할 능력은 없고요. 별 말씀을요. 몇 년 동안 해서 10배 올라갈 주식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인 것 같아서 지금은 보유를 좀 하고 있는 편이 있죠. 물론 신규 보유도 하지만. 근데 옆에서 보면 네. 막 2년 사이에 막 5배, 10배 이렇게 오르는 주식들이 나타나잖아요. 네네네. 최근에도 뭐 이렇게 막 전기 감전된 주식들, 네. 막 입에 엄청 매운 주식들,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안 느끼시나요? 원체 또 수익률이 좋으셔서 상관없나?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항상 이겨 오니까요. 시장보다는 항상 높으니까.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장기간으로 레이스를 하는 거지 단기 레이스는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못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마라톤 선수니까 네. 옆에서 100m 선수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거는 그냥 봐도 가라 이랬는 거예요. 네. 좋은 마인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마라톤도 잘하고 싶고 100m 달리기도 잘하시고 네. 이러고 싶어서 그러면 뭐 괴로워지는 건데. 어마어마한 분들이 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보는데 대신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술주 포지션을 계속 높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 포지션을 이제 기술주 비중을 늘리신다라는 건 네. 결국은 기술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일까요? 네. 기술의 변화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보다도 더. 특히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네. 오늘 저희가 리스크님하고 같이 예측 투자 이 책을 다뤄봤는데요.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에 나왔던 기대 투자
이게 절판이 네. 돼서 네. 중고 시장에서 막 10만 원에 팔리고 막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예측 투자로 뭐 네. 마이클 모브신이 더 이제 계정 증보판이라 해야 될까? 거의 요즘 많이 이제 새로 써져 더 두꺼워졌고 이 책 이야기를 다뤘는데 마지막으로 이 예측 투자 책을 통해서 좀 투자자분들이 이것만큼은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좀 현실적인 투자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들일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할인 안 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가 많은 확률로 받지만 주가들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우들이 많잖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들은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좋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힘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변동성이 좀 적고 그래서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달콤한 것보다는 차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을 장기 보유해서 투자할 때 수익이 좋더라.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순이익뿐만 아니라 네. 꼭 제 총 투자율을 꼭 보셔라. 그래서 현금 흐름 쪽에서도 꼭 확인을 하셔라. 그래야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잘해왔는데 내가 어떤 한 종목, 한 기회에 마이너스 50%를 당하거나 60%를 당하거나 뭐 이러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복구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책에서 썼던 그런 얘기들을 좀 참고는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수치화 한번 하는 작업들. 하지만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또 저 스스로도 좀 느슨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 우리 시장들이 좀 과도하게 오버밸류를 받는 부분에 관련돼서 좀 저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일들에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만들어준 책인 것 같습니다. 뭐 리스크님이야. 근데 사실 투자 비중 늘리시는 것도 소수점 단위로 네. 기간을 계산을 해서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사서 모으시 이런 것까지 하시는 분인데 네. 근데 또 다시 한번 그동안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도 다시 일깨 오셨다는 예. 훌륭하십니다. 역시 아닙니다. 이게 수익률로 증명해야 되는데 참. 아유, 별 말씀을요. 네. 해서 오늘 예측 투자 리스크님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